내년 봄 정도면 반도체의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현대 기아차 그룹이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빨리 2등을 차지하는 그 전략이 먹히고 있다. 자, 삼성전자 그럼 얘기 나왔으니까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30분 뒤에 대표님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지만 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 국민주 삼성전자 그 플러스로 이제 같이 속해 있는 SK하이닉스까지 이제 반도체 섹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DDR4에서 지금 이제 DDR5로 마이크론이 지난주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DDR5를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겠다고. 그 뉴스를 보면서 그렇다면 DDR4는 도대체 언제 출시가 됐고 이 출시 시점 전으로 주가는 어땠었는지 우리가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이번에 14 출시를 하지만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면 아무래도 가격이 전 가격보다는 비싸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높아지고요. 평균 판매 단가는 높아졌는데 아이폰을 이용하는 유저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러면 P 곱하기 Q인데 P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기업의 주가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신제품 발매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신제품을 발매했는데 이번에 폭망이야.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경우가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 벌써 이거 2년 된 얘기예요. 2년 전 2020년 10월 달에 벌써 하이닉스에서 DDR5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기술 개발을 다 했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DDR5를 쓰면 일단 속도가 뭐 최고 80% 더 빨리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수요, 전력 수요가 최소 30% 이상 절감이 돼요. 그렇다면 왜 지금 시점에서 DDR5를 본격 생산한다라고 했을까? 보면 지금 독일에서 전기료가 10배 뛰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잡아먹는 전기가 원자력 한 기에서 발생하는 전기를 잡아먹어요. 엄청나게 잡아먹고요. 거기서 또 열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아예 바다 밑에다가 넣어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보자라고 그런 걸 시도를 했을 정도로 이 열이 많이 나오고 전기를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유가 상황에 천연가스 등등 이 우크라이나 전쟁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빠르게 지금 태양광 아까 뭐 태양광 지붕 만들듯이 지금 데이터 센터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전기료가 2배, 3배 더 나오게 생겼으니까. 근데 지금 DDR5의 가격이 DDR4보다 30에서 40%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 있어요. 그 정도로 약간 이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데 최근에 DDR4 가격이 디램 가격이 12%, 13% 빠졌다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이제 그 물론 재고도 많지만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고 앞으로 이제 DDR5로 넘어가고 싶은데 그 수요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수요가 아니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에서 우리 이제 DDR5로 교체할래라고 해줘야 되는데 그 교체 수요가 우리가 보면 DDR4가 출시가 됐던 게요. 2012년도에 모델은 출시가 됐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침투한다고 그러잖아요. 침투가 시작된 게 2014년이에요. 그래서 2013년 하반기부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이는데 순수 반도체 기업이 하이닉스가 2013년 하반기부터 엄청 세져요. 세지고 2014년 15년까지 그렇게 좋아지는데 15년부터는 이제 꺾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침투가 됐던 게 바로 14년이에요. 근데 이번에 마이크론이 힌트를 준 거죠. DDR5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AMD나 인텔에서 그동안 미뤄왔던 새로운 서버에 들어가는 신제품 DDR5랑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계속 작년에 하려다가 자꾸 연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아마 빠르면 9월 말에서 10월 달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2013년 하반기와 같은 현상이 빠르면 올 겨울부터 늦어도 내년 봄 정도는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2013년을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2011년도가 지금처럼 고유가 상황이었어요. 네, 고유가 상황이고 그리고 2011년도에 굉장히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2011년도에 하이닉스가 망해요. 그래서 2011년 11월 달에 하이닉스가 SK텔레콤이 우선 대상자, 협상자로 이제 선정이 될 정도로 반도체가 9년, 10년, 11년도에 그 70주가 날아가고 자정 장세가 왔을 때 반도체가 안 좋았어요. 그런 모습이 보였던 게 2011년도였는데 그렇게 혹독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13년부터 DDR4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침투되면서 이제 주가가 올랐던 그런 배경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해 보면 내년 봄 정도면 반도체의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좋은 소식이네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이번엔 진짜 반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자동차 섹터 현대차, 기아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이쪽 좀 좋게 보시는 분들도 요즘 좀 늘고 있는 것 같던데. 그 시장의 대형주 중에 시장의 주도주가 되려면 시장보다는 강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시장보다 먼저 저점을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7월 4일 날 우리 시장이 저점이 나왔던 거는 물론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지금 하이닉스 비중이 우리 코스피에서 25% 넘게 차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코스피는 반도체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아까 제가 6월 16일 날 미국 시장이 저점 쳤다 했잖아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7월 1일 날 저점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약했던 것도 이제 반도체 때문이다라고 알 수가 있는데 현대자동차, 기아차 뭐 이런 부분은 3월에 저점이 나왔다 했잖아요. 3월에 저점이 나오고 먼저 이렇게 올라갔고 6월 달에 시장이 한번 망가질 때 약간 쌍바닥처럼 모습이 나왔지만 3월에 저점을 깨지 않고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반등이 들어가는데 외국인들이 마구마구 사는 거죠. 마구마구 사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일단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 현대 기아차가 어떤 실적을 발표했나라고 보면 서프라이즈 났죠. 네, 서프라이즈 났는데 현대차만 하더라도 2조 원이 약간 넘는 영업이익에서 6,400억 정도가 환효과였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3분기 지금 그때보다 환율이 더 올라갔잖아요. 더 올랐죠. 네, 더 올랐어요. 그러면 지금 1,370원 정도까지 올라간 이 환율로 봤을 때는 더 그 환율에 의한 서프라이즈 효과가 크겠죠. 네, 더 커지겠죠. 일단 환율, 자동차는 그동안에 20, 30년 동안에 보면요. 이 환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환을 보고 샀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현대 기아차가 잘하고 있는가? 네. 뭐 자동차 중에 제일 강한 거는 역시나 테슬라고요. 그죠? 그러면 전기차,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구독경제 등등의 이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 현대 기아차가 지금 계속 뒤처지고 있는지 아니면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제 우리 정의선 회장님이 현대차 그룹의 회장을 맡으시고 나서 좀 그룹이 세련돼지고 있다. 세련돼지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이번에 빠르게 이 전기차 시장에서 2, 3등의 지위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을 보면 제가 방송에서는 이 얘기는 이제 처음 하는데요. 처음? 예, 현대차의 좀 큰 그림을 보면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쓰고 계시죠? 네. 이 스마트폰 보세요. 이 2007년 6월 달에 이 스마트폰이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 피처폰이었잖아요. 피처폰의 가격이 얼마였어요? 2, 30만 원이었어요. 2, 30만 원인데 지금 폴드 폴4는 240만 원, 그죠? G 플립 뭐 이런 것들도 150만 원, 아이폰도 다 150만 원 이렇게 해요. 비싸요. 자, 그러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
그냥 이렇게 화면이 커졌기 때문에 비싼 건가라고 보면 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카메라기냐? 카메라. 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부터 네. 네, 디지털 카메라 다 죽여버렸고, 그죠? 그리고 이걸로 이제 뭐 TV 보고 영화 보고 뭐 다 하잖아요. 예, 그런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만들어주는 이 자동차의 큰 패러다임 변화가 제가 보니까 이게 자동차가 스마트카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스마트카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가장 큰 제약이 뭐였었냐면, 아니 꼭 전기차가 돼야 스마트카가 되는 건가? 아니잖아요. 뭐 전기차든 그냥 기름으로 가든 네. 별 차이가 없는데, 스마트카가 되기 위해서 가장 반드시 풀려야 될 문제가 네. 자율주행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하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네. 24시간 중간에 출퇴근을 하신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두 시간 뭐.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 쓰고 나머지는 아파트 주차장 아니면 회사 주차장에 가 있는 거예요. 네.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자동차 안이 디지털화돼도 어차피 내가 뭐 한두 시간 있는 건데 그런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가더라도 이 눈을 못 떼잖아요. 그나마 그 한두 시간도 앞에 전방 주시해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운전하다가 스마트폰을 보면 원래는 벌금 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벌금 냅니다. 스마트폰 보시면 안 되고 DMB 켜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율주행이 되면서 그 잃어버린 한두 시간, 그 다음에 차를 몰고 여행을 가면서 한 3-4시간, 이 잃어버린 시간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잃어버린 시간이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일하는 시간 빼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의 인컴은 디스포저블 인컴이라 해서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시간은 하루에 얼마 안 돼요. 하루에 얼마 안 되는 이 한 4시간에서 운전을 하는 이 한두 시간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돌려줄 때 이 자동차 안에서 정말 이제는 자율주행 기능을 해놓고 그 안에서 뭐 전화를 하든 영화를 보든 잠을 자든 독서를 하든 의미 있는 시간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의 저는 자동차의 그림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피처폰 20-30만 원이 지금 150만 원, 200만 원이 됐는데, 그러면 스마트카가 이렇게 구현이 됐을 때 자동차는 도대체 얼마 정도에 팔리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 우리 그랜저 한 4,500만 원이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스마트카가 되면 한 10년 뒤에는요, 한 1억 2천에서 1억 5천 하지 않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BMW가 등에 나오는 이 열선도 매달 얼마 구독 서비스로 선택을 할지 말지, 그래서 BMW 운전자들 뿔났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었는데, 그렇게 하나하나 다 구독 서비스로 만들어 나가면 이게 삼성전자가 2010년에서 11년도에 애플의 아이폰을 따라잡으면서 세계 1등이 되잖아요. 2013년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세계 1등이 되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런 걸 감안을 하면 60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으로 해서 50 곱하면 300이니까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간 큰 그림으로 봐도 현대 기아차 그룹이 지금 스마트카로 가는 그 그림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패스트 세컨드 스트래티지, 빨리 2등을 차지하는 그 전략이 먹히고 있다. 네, 그런 그림까지 한번 생각을. 현대차 얘기하면서 이제 스마트카랑 하나가 이제 환율 얘기해 주셨는데, 환율 1,300 지금 70원까지 어느새 돌파했더라고요. 예. 요거 지금 향 어떻게 보시고, 이런 강달러 시대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1,340원 갔다가 1,300 초반까지 갔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훅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 IMF 때 우리 나라가 망했을 때 1,800원까지 환율이 올라가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또 1,560원까지 가다 보니까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환율이 올라가면 이게 큰 위기가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1985년 9월 22일 날 있었던 플라자 합의에서 미국은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이렇게 다 불러놓고 일본, 독일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죠. 아니 너네 환율 좀 낮추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달러와 엔 환율이 240엔이었거든요. 240인데 지금 140이에요. 네. 지금 그 이후로 플라자 합의 이후로 240에서 120 됐는데 그러면 환율로 따지면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이 600원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미국이 요구한 거는 환율을 낮추라는 거였어요.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너네 나라한테만 너무 유리한 거 아니냐. 일본한테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1370원이라는 환율은 어떤 환율일까요? 우리한테 너무 유리한 환율이에요. 특히나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원자재가 너무 없다 보니까 네. 기름을 수입해 오다 보니까 지금 무역수지 적자도 나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름을 현대기아차 그룹이 전부 다 수입하고 네. 자동차를 우리가 다 수출하고 그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수입은 한국석유공사에서 수입해와서 많은 우리 현대기아차 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과 기업들이 이제 쓰는 고통 분담하고 있고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네. 너무나 지금 녹아나는 환율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회사의 주식을 살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네. 우리 그 환율이 올라간 거에 대한 공포감은 뒤로 하고 냉정하게 이제 이 회사의 기업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네. 예, 그렇게 이제 판단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스마트 카로 가는 그 큰 그림 속에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그런 회사도 인수하고 UAM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환율이 지금 1,000원이 아니라 900원 같다고 치자고요. 1,300원이 아니라 네. 그러면 현대기아차, 현대차 그룹이 네. 이런 성장 산업을 할 여력이나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미래 성장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재원을 네. 지금 환율이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CPI 지수는 아까 전에 이제 떨어졌는 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하반기에도 계속 떨어질 거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절대적으로 너무 높다. 이게 계속된 큰 부담일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절대적인 수준에서 어느 정도로 이제 소비에 영향을 줄까? 네.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결국은 물건이 안 팔리게 되고 그러면 기업에서는 또 사람 잘라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실업률이 늘어나면서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게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지금 유가가 이제 90불이라 가정하자고요. 자, 유가가 90불인데 유가가 최근에 20년 동안 가장 높았던 데가 아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 때 7월 초에 146불을 기록을 해요. 네. 네. 그러고 나서 20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하반기에 유가가 떨어지기 전까지 14년 상반기까지 유가가 80불에서 110불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마치 지금처럼. 네. 그러면 10년 전에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지금보다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신라면 가격이 뭐 700원, 800원이라고 봤을 때 네. 예전에 예전에 300원일 때 수준의 지금 유가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가가 다행스러운 거는 그게 전쟁 이후에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5달러 갔다가 지금 3달러가 깨진 곳도 있어요. 이런 수준은 미국의 소비자들의 소비를 위축시킬 만한 네, 그 정도 유가 수준이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천연가스 가격 얘기했잖아요.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이제 9달러 넘었다가 살짝 또 깨지기도 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9달러를 넘었었던 적이 또 언제 있었나라고 보면요. 2000년, 22년 전, 2000년 11월 달에 9달러 넘었었어요. 네. 그리고 2003년 3월. 네. 네. 그때도 거의 19년 전이죠. 2003년 3월 달은 천연가스 가격이 한 12에서 15불까지 가요. 지금 9달러인데. 왜 그랬냐면 그때는 사담 후세인 때려잡겠다고 미국과 영국의 연합군이 이라크를 공격했을 때요. 그러고 나서 2005년도에도 천연가스 가격이 10달러 훌러덩 넘어서 거래가 됐었고요. 2008년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절대적인 그 금액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근데 벌써 20년 전에 유가 수준하고 천연가격 수준하고 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이 명목 인플레이션이 훨씬 높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유가 100불하고
20년 전에 유가 100불, 20년 전에 유가 100불이 훨씬 더 비쌌던 거죠. 20년 전이 아니라 이제 10년 전이겠죠. 그래서 지금 수준의 물가로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기는 좀 힘들다라고 봐지고요. 그게 박정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밖에 한번 나가봐. 지금 저녁 때 사람들 밥 먹고 이렇게 소비를 하는지 어때요, 요즘? 소비 많이 하잖아요. 술을 많이 드시던데.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장을 보면 너무 많이 비싸지긴 했더라고. 진짜 뭐 담은 것도 없는데 뭐 몇만 원씩은 쑥쑥 나가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제 주변 분들도 이제 막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고요. 그렇죠? 네, 여행 다닙니다. 얼마 전에 3프로 TV 봤더니 김동완 소장님도 휴가 가시다고 그렇게 돼 있으시는데 막 지금 소비는 전혀 최근에 물가에 저항 없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진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명품 주식을 사서 내년에 명품 백을 한번 사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명품 백을 사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뭐 얼마 전에 3년 전에 샤넬 백 한 650만 원 하던 게 지금 1100만 원 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가격인데도 아직까지 줄 서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 토마스 피케티 교수가 얘기했지만 이 양극화가 심하고 그죠? 이 소비를 누가 해주느냐? 소비를 누가 해주느냐? 이 부자들의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금 경제 충격적인 상황이냐라고 보면 여전히 보면 뭐 부자뿐만 아니라 하여튼 뭐 중산층의 소비가 아주 활발한. 그렇죠. 저도 이제 백화점에 2층에 이제 3층 가든 뭐 지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뭐 샤넬, 에르메스, 뭐 까르띠에 정말 명품 중에 명품 뭐 주얼리든 가방에 보면 꼭 그런 데는 줄이 너무 길어요. 대기도 길어서 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저걸 줄까지 서가면서 살까 그 생각 하나랑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중산층 소비도 뭐 좀 증대된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좀 두 가지 느끼는 게 이제 젊은 분들도 20대나 30대 초반 분들도 요즘에 뭐 한우, 스시, 오마카세가 유행이잖아요. 그게 사실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평소에는 좀 저렴한 걸 먹어도 한 번은 제대로 나를 위한 보상을 위해서 그런 걸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보니까 20대 10명 중에 3명인가 6명이 골프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축구를 하면 1년 회비가 30만 원이에요. 1년 회비가 30인데 골프는 한 번 나가면 30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가 얼마 전에 지금 그 아트 페어가 한국에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잠깐 보고 왔습니다. 코엑스 쪽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림 사러 가셨군요. 아니요. 그림 사람도 없고요. 살도 없기 때문에 이제 구경만. 아이 쇼핑. 어제 제가 기사를 봤더니 거기서도 뭐 30몇 억짜리 나가고 그 다음에 뭐 20, 30대가 그 구매에 한 30% 차지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이게 지금 불황이 맞는가?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소비가 전혀 지금 정도의 물가 수준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 그렇게 봐집니다.